인간은 우주를 개척하기 위하여 지구를 넘어 끝없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는 또 하나의 소우주라고 하는데요. 인류는 인체의 비밀을 규명하기 위하여 게놈 프로젝트를 2000년대 초에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인체의 가장 중요한 뇌에 관하여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보다는 세계에 더 많이 알려지고 우리나라 노벨 과학상의 영순위로 가장 근접하신 세계적인 뇌과학의 선구자이신 조장희 박사님을 모시고 뇌과학에 관련하여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언제부터 뇌과학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셨나요? 저는 원래 그 전자공학과를 대학에서 나오고 예. 물리학을 졸업하여 가서 핵물리연구소에서 한 10년 있었죠. 예. 그 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도 그 반핵 운동들이 막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반핵 운동이 한참 번질 때인데 그때 그 미국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핵물리, 핵 이거에 평화적인 이용을 좀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니셔티브를 그 UCLA에다 핵물리의 평화적인 응용, 그러니까 특히 의학 쪽에 그런 연구 그룹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70년에 갔더니 저는 저는 그 짝을 모를 때죠. 갔더니 그때 CT라는 게 나왔어요. 예. 그 CT가 아주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 최근에 컴퓨터하고 영상 처리하고 물리가 이제 합친. 예. 72년 제가 9월달에 도착했는데 바로 그때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CT에 뛰어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CT 이제 알고리즘 수학 문제들을 하고 하면서 또 그의 응용으로 제가 핵물리 쪽을 했으니까 팩트라는 거, 예. 양전자 단층 촬영기를 개발하게 됐죠. 그러셨군요. 우리는 이제 누구나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제 CT라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든가 MRI 자기 공명 단층 촬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 분야에는 일반 사람들이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특별히 아까 지금 네. 박사님께서 펫을 말씀하셨는데 세계 최초로 펫을 그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개발하셨는데 그때 그 좀 중요한 에피소드라든가 있으면 좀 말씀 한번 하시죠.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로 막 할 때는 우리가 뭘 하는지 잘 모르죠. 예. 그냥 그걸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문제가 있었고 또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그 위치가 돼 있어서 했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CT의 개념을 써가지고 핵물리의 아주 첨단 응용의 하나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핵물리 첨단 응용 CT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하는. 그래서 우연중에 이제 마침 연구비가 있어가지고 그때 한 25만 불을 들여서 그 당시에 아주 큰 돈이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75년에 이제 처음 영상을 얻었죠. 그러셨군요. 특별히 그 노벨 과학상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의료 영상학 분야에서 이 가장 노벨 과학상이 많이 배출된 것 같아요. 그 엑선 발견이고 렌트겐이랄까, CT를 개발한 코맥과 하운스필드는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특별히 그 펫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셨는데 지금 그러한 그 펫을 개발한 공로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최초로 14테슬라를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분야에서 어떻게 좀 하면은 노벨 과학상 수상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인체에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그다음에 머리를 찍는 기술이 이제 CT가 처음에 나왔고 PET가 나왔고 그다음에 MR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 둘을 합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PET가 유일하게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나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의 메타볼릭 신진 대사를 보는 아마 최초의 기계였었죠. 그래서 뇌과학에 이제 많이 쓰기 시작을 했고 또 지금 와서는 MR이라는 거 합쳐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뇌과학 특히 뇌과학 분야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속에서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생각할 때 어디가 활동을 하는지 아플 때는 어디가 이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 특히 앞으로 이제 신약 개발도 우리가 많이들 하죠. 신약 개발에서 약을 먹었을 때 뇌에 약이 들어가서 어디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거에 아주 새로운 제일 중요한 핵심 기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뇌학 분야에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죠. 특히 PET는 해상도가 좀 떨어져요. MR보다. 그래서 MR하고 합쳐가지고 PET를 고해상도로 이 펑셔널 기능적인 걸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노벨상 같은 건 아주 근원을 찾아가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뭐 탈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30년, 40년 후에 이제 타게 되는데 그때는 세상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뭐 인용도 안 하고 그러다가 노벨상에서 진짜 찾아가지고 주는데 그 노벨상에 참 그 놀라운 거는 뭐 딴 여러 상들 많이 있지만 정말 정직하게 처음에 개발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아주 특수한 이거 있어요. 딴 상들은 되게 그저 포뮬러에서 누가 추천하면 받고 그러는데 그런 정치적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개인적인 게 아니고 정말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그 근원을 찾는데 어떤 때 발표할 때 보면 참 놀라운 그런 원천적인 걸 찾아가지고 하는 그래서 그 유명한 상 같아요. 그래서 조 박사님이 75년도에 펫을 최초로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펫과 MRI를 융합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그 인류가 게놈 지도를 완성했는데 뇌 지도도 커넥텀으로 해서 한다면은 치매나 뭐 알츠하이머나 특별히 뭐 우울증 관련해서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결국 뭐 다른 뭐 간이 뭐 허파니 심장이 많이 있지만 사실 많은 거에 만병의 원인이 뇌죠. 근데 제일 모르는 건 뇌예요. 뇌는 컴퓨터 비슷해가지고 잘라봐도 보이지도 않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못 봤죠. 그래서 제일 발달이 안 된 것이 뇌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구조를 보고 싶어하고 또 기능도 보고 싶어하고 그런데 딴 것들은 동물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은 다음에 잘라가지고 볼 수는 없고 산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산 사람의 뇌를 보면서 뇌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신경망이 연결되는지 그 코너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펑션, 기능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연구 그게 앞으로 아마 next decade 한 20년 동안 아주 결정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짝을 좀 동참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미국은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3조 원, 3.5 빌리언 달러 그 커넥텀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구라파도 1.5 빌리언 뇌 신경망 회로 연구에다 연구를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걸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서 그 중에 적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 테슬라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그 박사님은 75년도에 일찍이 아까 원형적 그 말씀을 하셨는데 펫을 개발하시고 ET하고 7T MRI를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해서 지금 다시 세계 누구도 가보지 않은 초고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14T를 개발하고 있는데 도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테슬라 개념과 더불어서 14 테슬라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펫을 막 하고 나니까 연구를 하는 게 원래 그래요. 처음에 하면은 뭐 알아주지도 않고 어떤 땐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뭐 그렇게 반응도 좋지 않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MR을 막 시작을 했어요. 그 소니 브루기는 미국 뉴욕 대학에서 그래서 그게 참 재미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국과학기술에 CT 그 당시 이 CT가 아주 첨단 과학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해주려고 왔더니 와 보니까는 그게 딱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밀 기계공학이 발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MR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MR은 제가 최초로 세계 최초로 한 건 아니고 예. 다른 사람이 벌써 73년에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그 복잡한 기계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초보 단계에 있었는데 79년에 그래서 가시대에서 초임 교수에서 10만 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때 10만 불을 주고 0.1 테슬라, 예. 1kg 가우스라고 그러죠. 예. 지금 지구 자장에 0.2 가우스, 0.5 가우스니까 우리 나침반을 볼 수 있는 자장의 세기가 그 기러기가 날아가는 예. 그 세기가 0.2 가우스 정도 되니까 그거에 뭐 한 5,000배 큰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서 그게 참 잘 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 MR 시대에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연구들을 시작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의 성공이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그래 그건 참 대단한 연구라고 한국으로서 볼 때 그래서 그때 60만 불을 줘가지고 투테스트를 했어요. 예. 카이스트 청년과학기술원에서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한참 또 연구 많이들 했죠. 논문도 많이 쓰고. 예. 그러다 한 20년이 지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동안에 뭐 조금 더 큰 것도 해보려고 해서 돈도 이제 많이 들이고. 2005년에 이제 한국에서 또 큰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독지가가 나와서 길병원에서 그걸 했죠. 그래서 7테슬라. 그 당시에 이제 그것도 아주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 데가 이제 하버드하고 독일 막데버그라는데 우리하고 예. 뭐 미네소타가 일부 했죠. 그 몇 군데가 초창기에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몇 년 후부터 이제 영상이 나오면서 우리가 또 아주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요. 매년 그 연말쯤 되면 노벨 과학상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은 뭐 21개를 받고 중국도 작년에 이제 받았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무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 박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좀 노벨 과학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늘 그 뭐 학교에 있었으니까 너무 학교 얘기만 하게 되는데 노벨상 같은 거는 소위 인프라, 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저력이 오랫동안 쌓인 저력이. 그래서 제 친구 하나 UCI 있을 때 얘기하면 45년 만에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되는 그런 장기적인 이런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역사도 짧고 또 사람도 적고 그래서 이걸 크게 자꾸 노벨상을 10년, 20년, 30년 후라도 탈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큰 사이언스를 해야 돼요. 그 속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남이 없는 기계를 가지고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실험하는데 참가해서 연구들을 하면은 그 중에서 혹시 아주 잘 돼가지고 30년, 40년 후에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이런 계기인데 그런 거 없이는 지금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 해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뭐 그렇거나 미국 보시면 알겠지만 방대한 수십억 불의 이 가속기를 가지고 힉스도 찾아내고 그런데 거기에 수천 명이 연구를 하죠. 그 속에서 하나 둘씩 나올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빅사이언스로 좀 해야 되겠다. 제가 벌써 50년 전에 그 앞에 가니까 그때 그 웁사라 대학에 어마어마한 가속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도 그 경지에도 못 간 것 같아요. 50년이 지났는데도. 국력은 지금 뭐 세계 10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빨리 각 대학들이 장기적인 대형 국제 과제 빅사이언스를 해야 되겠다.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연구 같이 하고 하면서 근데 빅사이언스를 하려면 빅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리더는 우리나라 사람이 좋고 없으면 외국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가 수혈을 해서 선진 과학을 우리가 분위기를 인프라를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빅사이언스 말씀을 했으니까 근데 인체가 소우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소우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뇌인데 이 브레인, 이 뇌를 프랑스에서 11.7 테슬라를 지금 현재 규명한 것 같은데요. 특별히 박사님께서 14 테슬라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그
정부에 좀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규명할 수 있는지 그런 고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이 세계에서 최초로 하는 세계에 제일 앞선 연구를 하는 것 그런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그런 연구를 해본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소위 그 큰 빅사이언스를 하게끔 해줘야 되죠. 14T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7T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이 블라즈에서 아까 말씀하신 11.7 이제 뉴로스킨에서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7T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니까 14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을 넘어야지 다음 산이 보이듯이 넘어본 사람들, 그 넘어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의 인프라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14T 같으면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도 키워놨고 우리도 해봤고 그래서 또 연구라는 게 해서 우리가 정말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몇 개 없어. 그러다 보면 아주 어렵죠. 돈이 있어도 아이디어가 없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또 실천할 능력이 없고 이런 것들이 다 규격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온 건데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날로 치매나 파킨슨병이라든가 우울증 이런 환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예산에 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 사회에 있어서 의료복지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T를 개발했을 경우에 그러한 파킨슨병이나 치매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주 많죠. 저희가 제가 이제 1.5T, 2T를 하다가 7T를 하니까 예를 들면 혈관 같은 거, 뇌 혈관 같은 거 0.02mm 정도의 그 섬세한 혈관들이 다 보이면서 말이죠. 아주 엄청난 처음에 깜짝 놀랄 정도로 그걸 보면서 이걸 가지면 우리가 치매가 결국 피가 잘 안 흘러서 치매가 생긴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맥힌 대로 우리가 일찍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5분에 하나씩 사람들은 이제 뇌출혈 이런 것들로 이제 지금 죽거나 또는 병신이 되거나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일찍만 볼 수 있으면 제대로 엄청난 우리가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점점 그런 뇌혈관 질병들이 증가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아는 치료 우리가 해줄 수도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데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뇌과학에 이제 지금 지놈 쪽으로 이 셀을 가지고 하는 연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산 사람의 뇌를 가지고 보면서 연구하는 거 그거에 앞으로 뇌과학을 하는데 제일 큰 중요한 분야가 될 겁니다. 거기에 14T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영상 의료기기가 국내에는 없어서 거의 외국의 글로벌 첨단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전유물로 이렇게 수입해 오고 있는데요. 제네릭 일렉트릭이라든가 지멘스나 도시바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영상 의료기기 산업을 이렇게 좀 장악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조박사님께 14T를 개발하면은 신성장 동력으로 좀 미래 물끓이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 의료기기라는 게 가장 첨단 과학 기술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후진국에서는 거의 그걸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선진국, 시멘스, 독일, G, 미국, 또 이
이 필립스 네덜란드 그 몇 선진국들이 아주 독점하고 있는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 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십자 테슬라를 한다는 건 거기에 수백 명이 붙어가지고 이 분야의 연구를 하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도 나타나고 그렇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런 산업을 우리가 해야 될 때 인프라를 우리가 사람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훈련을 그냥 시킬 수가 없으니까 나이 못한 선진 과학을 하고 있으면 14T가 10년, 20년 후에 이거 상업화 돼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다. 그때 우리가 선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 실업들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이 하루아침 해결되지 않겠죠. 과학 기술에다 기반을 두고 우리가 지금 정권은 2년, 3년 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키우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14T 같은 건 아마 첨단 의료 과학 기술 그 분야의 산업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핵심 인재들을 제공하겠죠. 그래요. 그 작년에 이제 중국 과학원에 특별히 추천대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의 내과학 분야의 어떤 수준이랄까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 11월 달이죠. 자오퉁 대학, 상하이 자오퉁 대학에 거기에 이제 뇌과학 센터가 또 상하이 그 화성대학에 있고요. 그 뇌과학연구소였는데 거기서 중국 과학원에서 이제 자오퉁 대학에다 뇌과학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보겠다. 전체적으로 뇌과학은 그렇게 앞서 있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중국이 역시 뭐 후진국형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무서운 거는 중국의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뇌과학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두주자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중국에 돌아와서 중국의 뇌과학을 위해서 일을 헛생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무서운 나라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중국이 그런 이니셔티브를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잘 삼아가지고 연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고 좋은 사람을 리크루트 해가지고 제대로 서포트 해주는 그 선진국 체계의 연구 체계를 우리가 꼭 갖춰야 돼요. 그거 없이 옛날식으로 그대로 하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경쟁은 우리끼리 경쟁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이니까 그거를 늘 염두에다 두고 모든 과학기술 정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사님은 일찍이 그 미국의 이제 UCLA나 카이스트나 콜롬비아 내에서 교수도 하시고 특별히 2003년도에는 캘리포니아 2,300여 명의 교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교수로 선정도 되셨었어요. 거기에 대한 뭐 비하인드 스토리랄까, 그리고 특별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좀 연령 때문에 부딪히는 고충이랄까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중국에서 뭐 로켓 개발을 한 과학자가 94세의 과학자가 이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주로 그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현대 과학은 자꾸 이제 점점 복잡해지죠. 그 양도 숫자도 커지고 그래서 소위 융합과학 이제 한 분야 옛날처럼 화학, 물리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리, 화학이 합치고 생물이 합치고 이제 뇌과학 같은 그런 융합과학에 속하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자꾸 연령이 자꾸 증가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문제는 아까 얘기한 글로벌 우리가 경쟁이죠. 글로벌 경쟁을 하는데 목표가 우리가 굳이 그냥 할 수 있느냐의 목표를 둬야지. 뭐 연령 가지고 따지고 뭐 색깔 가지고 따지고 뭐 미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뭐해서 안 된다 이런 그 괜히 쓸데없는 이런 장막들을 자꾸 세워서 이걸 하지 말고 미국하고 전쟁하려면 미국 지금 전 세계 인도에서부터 프랑스 미국 독일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미국 지금 대학
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죠. 예. 거기에 무슨 제약을 둬가지고 뭐 나이가 어떻다 뭐 어느 나라 사람이다 뭐 이런 거를 따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폐를 좀 규제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표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연구 목표가 뭐냐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면 완성하겠느냐 하는데 목표를 둬야지 자꾸 프리퍼라는 지역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걸 하니까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진성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도 과학기술에.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그 내과학 분야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오셨는데 색깔과 연령과 뭐 이렇게 해서는 세계 첫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이런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과학 정책이랄까 또 14 테슬라를 연구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점이랄까 또 정부의 바램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 신문을 여기 가끔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창조 경제다 뭐 이렇게 경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 현대 21세기의 경제라는 건 과학 기술 경제죠. 그런 의미에서 막 과학을 한번 또 다시 과학 기술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과학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꼭 또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창조니 벤처니 많이 나오지만 저는 그걸 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대학 같은 데서 한 교수가 그분의 연구원 그룹이 수십 년, 수년 동안 말이죠 쌓아놓은 그 과학기술의 기본을 가지고 가서 창업도 하고 벤처도 하고 해야지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가지지 쉽게 하는 건 쉽게 남이 또 하죠. 이직하면 이직고라는 말이 아주 서양 사회에서는 딱 그 개념인데 우린 쉽게 하면 쉽게 남이 가져가는데 그 개념을 모르죠.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처음에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서 정말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야 되겠다. 그 중에 14T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로서 그걸 하고 있으면 하루아침에 나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놓으면 뭐 영원히 못하더라도 5년, 10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생산도 하고 산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을 기르는 거. 사람을 하루아침에 기를 수 없다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사람이. 특별히 뭐 2016년도에 올해 뭐 발행이 있다면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우리도 이제 좀 나이 못한 빅사이언스를 대학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뭐 대학도 좋고 연구소도 좋고 특히 대학에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과학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과학이구나 하는 걸 알고 배우고 나갈 수 있게 간단한 예로 제가 그 사이클로트론을 만든 그 로렌스의 버클리 랩을 만든 어네스트 로렌스라는 사람 그 과학자가 30cm의 이 사이클로트론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 제자가 리빙스턴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이제 1m짜리를 만들었어요. 또 그 제자가 100m를 만들었어요. 지금 28kg가 됐어요. 수원에 제네바에 있는 거. 그렇게 자꾸 보면서 그 제자들이 또 하고 전수를 하고 이걸 하는데 그런 우리가 큰 사이언스를 남이 못하는 사이언스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런 과학기술의 기반이 없으면 또 기업도 할 수 없고 경제도 산업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개념이 좀 정부 사람들이 꼭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이 잡지에 나오는 거 뭐 이게 좋다 말이죠 하는 우리가 다 아는 상식으로 아는 거 그건 너무 늦은 거예요. 우리 그렇죠. 과학기술계에서 정말 앞서가는 사람들은 남이 상상하는 5년 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소문 나가지고 잡지에 나올 정도면 그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서가는 연구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해서
과학의 세계를 좀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계 누구도 가보지 않은 이 내과학의 최첨단을 하고 있는 14테슬라를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이 좀 우리나라 국가 신성장 동력의 국가 프로젝트 R&D로 채택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후진성을 가졌다는 건 과학 기술을 평가하고 계획을 하고 그런 인력 자체가 우리가 후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우리가 어떤 후진성에 대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정책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정말 남이 못하는 과학을 하는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술을 남한테 주는 나라가 어떻게 의도만 썼거든요. 우리가 그래.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는 이제 우리가 이 미개발 국가들 원조해주는 것이 생각을 원조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문화민족이지 이게 무슨 뭐 옛날 얘기만 해가지고 문화민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다가 유일하게 뭐 원조를 주는 나라 뭐 이렇게 탈바꿈 했는데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과학 분야에도 우리가 추종하고 따라가고 밟기만 있는데 이제 원천 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뇌과학의 선구자이신 조장희 박사님을 모시고 뇌과학에 관련한 분야의 귀중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조 박사님 더 건강하시고 꼭 14T를 개발하셔서 우리나라에도 노벨 과학상을 수상하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과학 분야의 관련 기관과 복지가 좀 나타나서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인 조장희 박사님과 같은 이런 분이 뇌과학을 보다 인류 의료 체계에 있어서 공헌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동안 인터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